어머니 저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뭘? 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위기예요. 집도 넘어갈 것 같고.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나한테 귀신 같다고 했지. 구질구질하다고 했지. 수진이 얼굴이 하얘졌다. 그거 어떻게? 전화로 다 들었어. 내가 친구한테 한 말. 나는 시어머니다. 일부 손톱 및 실밥. 나는 시어머니다. 60이 넘었다. 손등에 검버섯이 생긴 게 작년 여름이었다. 거울을 보다가 발견했다. 그냥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늙어 있었다. 시장에서 30년을 일했다. 옷가게였다. 3평짜리 천막 가게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15평짜리 점포까지 키웠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했지만 나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살았다. 하루하루 버텼다. 손톱 밑에는 늘 실밥이 박혀 있었다. 빨간 실, 파란 실, 검은 실. 옷 정리하다 보면 실밥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다. 밤에 아이 재우고 나서 바늘로 조심조심 파냈다. 가끔은 피가 났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또 실밥이 박혔다. 그게 내 일상이었다. 20살에 시집을 갔다. 중매였다. 친척 아저씨가 소개해줬다. 괜찮은 총각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우리 집이 가난했으니까. 빨리 시집가서 부모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으니까. 첫 만남은 다방에서였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만 피웠다. 나는 그게 과묵한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다. 그건 과묵한 게 아니라 말할 게 없어서였다. 결혼식은 작았다. 동네 사람 몇 명 모아서 국수 먹고 끝이었다. 나는 분홍색 한복을 입었다. 빌린 거였다. 사진도 몇 장 안 찍었다. 지금도 그 사진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나는 찾아본 적이 없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다. 부엌이랑 방이 같이 있는 곳이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다. 겨울에는 볼일 보러 나갈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갔다. 추웠다. 첫 술, 첫 주먹. 그 사람이 술을 마신다는 건 알았다. 결혼 전에도 봤다. 친척 잔치에서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그때는 그냥 술 좀 마시나 보다 했다. 남자들은 다 술 마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문제는 매일 마신다는 거였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다. 처음에는 고생했다며 밥을 차려줬다. 그 사람은 밥을 먹다가 말고 소주를 또 꺼냈다. 첫 주먹을 맞은 건 결혼하고 석 달 만이었다. 이유는 기억 안 난다. 국이 짜다고 했나 밥이 되다고 했나. 그냥 갑자기 뺨을 맞았다. 귀가 멍했다. 눈앞이 노래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왜 안 울었을까? 지금도 모르겠다. 그냥 맞고 나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코를 골며 잤다. 나는 그날 밤새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다. 나는 밥을 차려줬다. 국을 덜 짜게 끓였다. 그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하고 밥을 먹고 나갔다. 그게 시작이었다. 아이가 왔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 입덧이 심했다. 냄새만 맡아도 토했다. 그런데도 밥은 해야 했다. 그 사람 밥을 안 해주면 또 맞았으니까. 배가 부르면서 그 사람의 주먹은 더 거세졌다. 배 있다고 뭐 대단한 줄 아나. 여자들은 다 낳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때렸다. 나는 배를 감싸고 웅크렸다.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출산은 혼자였다. 친정에 연락할 수도 없었다. 그 사람은 이 정도 가지고 뭐하러 친정을 가냐고 했다. 나는 동네 산파를 불렀다. 산파는 50대 할머니였다. 힘내라고 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아들이었다. 그 사람은 기뻐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봤다. 나한테 웃은 게 아니라 아이한테 웃은 거였지만 그래도 좋았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다. 일주일 뒤 그 사람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아이가 돌 지났을 때쯤 집에 빚쟁이가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일어났다. 밖에는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안에 있으면 문 열어라. 라며 소리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남편 어디 있어요? 지 지금 없는데요.
빚 갚아야지.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야? 도박이었다. 그 사람이 화투를 한다는 건 알았다. 가끔 친구들 만나서 논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빚이 될 줄은 몰랐다. 빚쟁이가 간 뒤 나는 집을 뒤졌다. 장롱, 서랍, 이불장 및 부엌 찬장. 그러다가 발견했다. 차용증이었다. 여러 장이었다. 금액을 다 합치면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이 넘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나는 차용증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차용증을 보더니 구겨서 던졌다. 그게 네가 알 바 아니다.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을 건데요? 시끄러. 그날도 맞았다. 아이는 옆방에서 울었다. 나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맞았다. 입술이 찢어졌다. 코피가 났다. 다음 날 나는 친정 집에 갔다. 친정 엄마는 내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또 맞았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는 상 위에 밥을 차려줬다. 나는 밥을 먹다가 울었다. 그제야 울음이 나왔다. 엄마, 나 돌아가고 싶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 엄마가 말했다. 시집은 한 번 가면 끝이다. 그 집 귀신 돼야지. 네가 돌아오면 동생들은 어떡하니? 시집도 못 간다. 엄마, 참아라. 여자는 다 그렇게 산다. 나는 그날 밤 친정집 마루에서 잤다. 아이를 안고 누워서 천장을 봤다.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다. 빗물이 샌 자국이었다. 나는 그 얼룩을 한참 보다가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가 2살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집을 나갔다. 또 빚을 졌다. 이번에는 500만 원이었다. 빚쟁이들이 매일 같이 집 앞에 왔다. 나는 모른다고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 짐을 쌌다. 옷 몇 벌을 보따리에 넣었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봤다. 여보, 어디 가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던 그이. 가지 마요. 우리 어떡해요? 나도 모른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사람은 문을 나서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서서 그 뒷모습을 봤다. 아이는 아빠라고 했다. 나는 아이 입을 막았다. 혼자가 됐다. 정확히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5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배운 것도 없었다. 그냥 집안일만 했으니까. 동네 슈퍼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3만 원을 받았다. 한 달이면 90만 원이었다. 방세가 20만 원, 생활비가 30만 원. 남는 돈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옷가게 하는 언니를 만났다. 순자 언니였다. 나보다 10살 많았다. 언니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너 옷 장사 해볼래? 저는 옷 장사 같은 거 못해요. 해봐야 안다.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순자 언니가 나를 시장으로 데려갔다. 작은 천막 가게였다. 3평도 안 됐다. 바닥에는 옷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여기서 해봐. 자리세는 내가 대줄게. 나중에 갚으면 돼. 언니, 말 말고 해. 네 애 굶겨 죽일 거야. 나는 그날부터 옷장사를 시작했다. 첫날은 아무것도 팔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옷을 보긴 했다. 만져보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도 사지 않았다. 나는 하루 종일 서 있었다. 다리가 아팠다. 해가 질 무렵 한 아줌마가 왔다. 40대쯤 돼 보였다. 파마 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사람이었다. 이거 얼마예요? 5천 원이요. 비싸네. 깎아줘요. 4천 원에 드릴게요. 아줌마는 옷을 집어들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다. 이거 구멍 났잖아. 예? 어디요? 여기. 안 보여요? 장사 이렇게 해요. 나는 당황해서 옷을 확인했다. 구멍은 없었다. 실밥이 조금 튀어나온 것뿐이었다. 이건 구멍이 아니라 실밥이에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됐어요. 장사 제대로 배우고 하세요. 아줌마는 옷을 내던지고 갔다. 옷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 옷을 주워서 털었다. 손이 떨렸다.
순자 언니가 옆에서 봤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이라 그래. 익숙해져. 그날 저녁 나는 하나도 못 팔고 집에 돌아갔다.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었다. 나는 밥을 해줬다. 내 밥그릇에는 밥을 조금만 담았다. 한 달이 지났다.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다. 하루에 10,000원, 20,000원씩. 많이 팔리는 날은 50,000원까지도 벌었다. 나는 옷을 팔기만 한 게 아니었다. 손재주가 있었다. 어릴 때 엄마한테 바느질을 배웠었다. 그걸 기억해냈다. 팔리지 않는 옷은 뜯어서 고쳤다. 단추를 달고 주머니를 붙이고 기장을 줄였다. 그러면 옷이 새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고친 옷은 더 비싸게 팔렸다. 밤에는 집에서도 일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전등을 켜고 앉았다. 바늘을 들고 옷을 뜯고 기웠다. 손가락이 아팠다. 손톱 밑으로 실밥이 파고들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새벽 2시, 3시까지 일했다. 잠은 4시간만 잤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이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맡겼다. 그리고 시장으로 갔다. 1년이 지나자 빚을 반쯤 갚았다. 2년이 지나자 빚을 다 갚았다. 3년이 지나자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순자 언니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생선 장사하는 경자 언니, 떡집 하는 미자 언니, 채소 파는 영숙이. 우리는 서로 도왔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아이가 아프면 대신 가게를 봐줬다. 명절 때는 함께 모여서 떡을 만들었다. 그런데 시장은 따뜻한 곳만은 아니었다. 질투도 있었고 험담도 있었다. 특히 정숙이 언니가 그랬다. 정숙이 언니는 나보다 5살 많았다. 같은 옷가게를 했다. 내 가게 바로 옆이었다. 혼자 사는 여자가 돈을 어떻게 모아?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하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날은 참을 수가 없었다. 정숙이 언니가 내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다. 너 아빠 어디 갔니? 아빠 없어서 불쌍하다. 나는 그날 정숙이 언니한테 처음으로 소리쳤다. 언니, 내 아이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정숙이 언니는 코웃음을 쳤다. 뭐? 네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정숙이 언니는 뭐라고 했다. 나는 듣지 않았다. 그냥 아이 손을 잡고 돌아섰다. 그날 밤 아이가 물었다. 엄마, 나 아빠 없어서 불쌍해. 나는 아이를 안아줬다. 아니야. 우리 불쌍하지 않아. 엄마가 있잖아. 장사를 10년쯤 했을 때 나는 작은 땅을 샀다. 경기도 어느 시골이었다. 평당 10만 원이었다. 30평을 샀다. 300만 원이었다. 순자 언니가 말했다. 그런데 사서 뭐 해? 그냥요. 나중에 오르지 않을까요? 그게 언제 오르는데? 나는 그냥 샀다. 직감이었다. 그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을 들었다. 소문이 사실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샀다. 3년 뒤 그 땅은 평당 50만 원이 됐다. 나는 팔지 않았다. 더 오를 것 같았다. 5년 뒤 평당 100만 원이 됐다. 그때 팔았다. 3천만 원이 됐다. 그 돈으로 또 땅을 샀다. 이번에는 더 큰 땅을 샀다. 여러 군데를 조금씩 샀다. 분산 투자였다. 15년쯤 지나자 그 땅들이 다 올랐다. 어떤 건 2배, 어떤 건 3배가 됐다. 나는 차근차근 팔았다. 그리고 은평구에 작은 건물을 샀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거용이었다. 월세가 들어왔다. 한 달에 200만 원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서 건물을 하나 더 샀다. 이번에는 4층짜리였다. 월세는 300만 원쯤 됐다. 나는 부자가 됐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한테도 아이한테도.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웠던 것 같다. 내가 뭔데 돈이 있냐는 생각. 그리고 조금은 무서웠다.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그래서 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옷가게에 갔다. 손님들 비위를 맞췄다. 실밥을 정리했다.
아이는 잘 자라줬다. 말썽도 안 부렸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학원은 못 보냈지만 아이는 혼자 공부했다. 시장 옆에 작은 쪽방을 하나 얻었다. 거기서 우리 둘이 살았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은 곳이었다. 아이는 그 좁은 방에서 책상을 놓고 공부했다. 겨울에는 추웠다. 난방이 안 됐다. 나는 아이한테 두꺼운 옷을 입혔다. 손이 시리다고 하면 호흡 불어줬다. 여름에는 더웠다. 선풍기 하나로 버텼다.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공부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내가 무능해서 아이가 고생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아이는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했다. 선생님이 전화를 했다. 어머니, 아드님이 공부 잘합니다. 좋은 고등학교 보내세요. 나는 울었다. 선생님 전화를 받으면서 목이 메었다. 고등학교는 인문계로 갔다. 집에서 1시간 거리였다. 아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 나는 도시락을 싸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말했다. 엄마, 나 Y대학교 가고 싶어. Y대? 응. 거기 경영학과 가고 싶어. Y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 하나였다. 나는 아이 얼굴을 봤다. 진지했다. 그래. 엄마가 뭐든지 도와줄게. 아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학원도 못 보냈는데 아이는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밤 11시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집에 왔다. 나는 그때마다 밤참을 해줬다. 수능날. 나는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아이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다. 아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다. 신도 안 믿었지만 그날은 기도했다. 결과가 나왔다. 아이가 합격했다. Y대학교 경영학과.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울었다.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울었다. 순자 언니가 야, 뭐 그렇게까지 우냐고 했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아이가 말했다. 엄마 고마워.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고맙지. 이부 며느리 보이지 않는 선. 아이가 대학생이 되자 조금 달라졌다. 말투가 달라졌다. 친구들이 생기면서 말이 좀 세련돼졌다. 나는 그게 좋았다. 내 아들이 멋있어 보였다. 그런데 동시에 아이가 나를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했을 때였다. 엄마, 친구들 데려와도 돼? 그럼 엄마가 밥 해줄게. 아니야, 밥은 괜찮아. 그냥 잠깐 들를 거야. 친구들이 왔다. 나는 방에 들어가 있었다.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나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아이와 친구들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 집 좁네? 응. 나중에 이사 갈 거야. 너희 엄마는 뭐 하셔? 사업하셔. 그게 전부였다. 사업하셔. 그 한마디. 나는 방에서 그 말을 들었다. 가슴이 뜨끔했다. 서운했다. 그런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정말로 시장 아줌마였으니까. 친구들이 간 뒤 나는 거실로 나왔다. 아이는 책을 보고 있었다. 친구들 좋은 애들이구나. 응. 밥 먹고 갔어야 하는데. 괜찮아.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그 뒤로 아이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다. 밖에서 만났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끔은 생각했다. 내가 좀 더 나은 엄마였으면 좋았을까?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가 생겼다. 같은 과 친구라고 했다. 이름은 수진이. 나는 사진을 봤다. 예뻤다. 키도 크고 옷도 잘 입었다. 좋은 애구나. 응. 괜찮은 애야. 언제 한번 데려와.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오래 걸렸다. 아이는 여자친구를 3년 넘게 사귀면서도 나한테 데려오지 않았다. 나는 재촉하지 않았다. 아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이가 졸업하고 취직했다. 대기업이었다. 나는 정말 기뻤다. 내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니. 시장 언니들한테 자랑했다. 그 즈음 아이가 말했다. 엄마, 수진이 만나고 싶대. 그래? 좋지. 근데 엄마, 왜? 너무 부담 주지 마. 부담.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내가 무슨 부담을 주나. 그냥 밥 한 끼 먹는 건데. 처음 만난 건 집 근처 식당이었다. 나는 새 옷을 입었다. 시장에서 파는 옷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산 옷. 머리도 미용실에서 했다. 수진이가 왔다. 사진보다 더 예뻤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목소리도 또박또박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많이 기다렸니? 아니에요. 저희가 일찍 왔어요. 우리는 식사를 했다. 수진이는 밥을 조금 먹었다. 숟가락질이 조심스러웠다. 나는 괜히 내가 시끄럽게 먹는 것 같아서 조심했다. 수진아, 너 우리 아들이랑 언제부터 만났니? 2학년 때요. 오래됐네. 우리 아들 좋지? 네. 대답이 짧았다. 나는 더 물어볼 게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약속이 있어서. 수진이가 일어났다. 어머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들은 갔다. 나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다. 밥그릇에는 밥이 반쯤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밥을 다 먹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뭔가 잘못했나?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안 웃었다. 예의는 바르지만 거리가 느껴졌다. 마치 선 하나를 그어 놓은 것 같았다. 여기까지. 나는 그 선을 느꼈다. 상견례.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다. 나는 놀랐다.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이제 겨우 28살이었다. 엄마, 나 수진이랑 결혼하려고. 그래? 좋다. 근데 서두를 필요 없지 않니? 우리 10년 사귀었어. 이제 결혼해도 돼. 10년. 나는 몰랐다. 그렇게 오래 만났다는 걸. 그래. 그럼 상견례 해야지. 응. 상견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다. 아이들이 예약했다. 나는 그날도 새 옷을 입었다. 손톱도 다듬고 화장도 했다. 수진이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다. 아버지는 50대 후반쯤 돼 보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했다. 피부가 좋았다. 옷도 고급스러웠다. 안녕하세요. 나는 허리를 숙였다. 수진이 아버지가 악수를 청했다. 나는 두 손으로 받았다. 아드님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아네.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그 질문. 나는 잠시 멈칫했다. 저는 시장에서 옷가게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 사람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람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고 그냥 약간의 거리감. 아,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표정. 수진이 어머니가 말했다. 저희는 강남에서 살아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요. 아네. 수진이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시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대화가 이어졌다. 그런데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말수가 줄었다. 그냥 듣기만 했다.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님은 계속 옷가게 일을 하셔서. 그 한마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들어 있었다.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 우리와는 다른 사람. 나는 웃었다. 그렇지. 나는 계속 일을 했지. 내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다. 그래서 내 아들 전세금도 결혼 비용도 내가 댈 거야.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다. 상견례가 끝나고 아들이 물었다. 엄마 괜찮았어? 응. 좋은 분들이시더라. 수진이 부모님이 좀 그러시지? 아니야. 괜찮아. 나는 거짓말을 했다. 괜찮지 않았다. 속이 쓰렸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아들이 집을 알아본다고 했다. 나는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했다. 전세금은 엄마가 낼게. 엄마 정말요? 괜찮아? 응. 괜찮아. 나는 은평구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모아뒀었다. 그 돈으로 경기도 30평대 아파트 전세를 구해줬다. 10억이었다. 아이는 놀랐다.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 엄마가 모은 거야. 이렇게 많이? 그냥 틈틈이 모았어.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나도 설명하지 않았다. 결혼식 비용도 냈다. 예단도 준비했다. 수진이 어머니가 목걸이 받고는 이렇게 말했다. 사돈 어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 나는 무리한 게 아니었다. 내 능력 안에서 한 거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무리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그 상견례 날 나를 은근히 아래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쌍해 보이거나 밉보이고 싶지 않았다. 결혼식 날. 나는 한복을 입었다. 분홍색 한복. 시장에서 산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맞춘 거였다. 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수진이 쪽 하객이 더 많았다. 화려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구석에 서 있었다. 아이가 입장했다. 정장을 입은 아이가 멋있었다. 수진이도 예뻤다. 웨딩드레스가 빛났다. 나는 울었다.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인지 슬퍼서인지 모르겠다. 그냥 눈물이 났다. 피로연대. 수진이 친구들이 나한테 인사를 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고맙다. 어머님 한복 예쁘세요. 그래? 고마워. 그들은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뭔가 있었다. 나를 관찰하는 눈빛. 이 사람이 저 신랑 엄마구나 하는 시선. 나는 그 시선들이 불편했다. 자꾸 옷깃을 매만졌다. 손이 떨렸다. 아이 부부는 내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갔다. 첫 방문. 초인종을 눌렀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반찬 좀 해왔어. 아, 들어오세요. 집은 깨끗했다. 가구도 새로 샀다. 거실이 넓었다. 나는 부엌에 반찬을 놓았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 아들이 좋아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밥은 잘 챙겨 먹니? 네. 대답이 짧았다. 수진이는 거실에 서 있었다. 앉으라는 말이 없었다. 그럼 엄마는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나는 현관을 나섰다. 돌아서는데 문이 닫혔다. 빨리 닫혔다. 두 번째 방문.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했다. 수진아, 엄마가 반찬 좀 해갈까?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네, 그럼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문 앞에 놓고 가라고.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래도 반찬을 했다. 갈비찜하고 코다리 무침. 아이가 좋아하는 거. 새벽부터 일어나서 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그냥 문 앞에 놓았다. 전화를 했다. 수진아, 문 앞에 놓고 갈게. 네, 감사해요. 전화가 끊어졌다. 전혀 감사하지 않은 눈치였다. 나는 한참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 소리. 수진이 웃음소리. 나는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모르겠다. 그냥 눈물이 났다. 세 번째 방문. 이번에도 문 앞에 놓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나왔다. 어머니 잠깐만요. 왜? 오늘 친구들이 와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다.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다. 여자들 웃음소리. 수진이 목소리. 미안.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셨어. 괜찮아. 뭐 반찬 갖다 주시나 봐? 응. 맨날 와. 맨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왔다. 그래도 좋잖아. 반찬 해주시면. 아니, 근데 너무 자주 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 그 말이 복도까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는 갈비찜하고 코다리 무침이 들려 있었다. 무거웠다. 잠시 뒤 수진이가 나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친구들이 있어서요. 아, 그래. 괜찮아. 반찬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반찬을 받아 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안. 나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늙었다. 주름이 많았다. 손에는 검버섯이 있었다. 나는 부담스러운 사람이구나. 집으로 돌아왔다.
경자 언니가 커피를 내렸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거짓말. 뭔 일 있어? 나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경자 언니가 커피를 내 앞에 놓았다. 며느리 때문이지? 그럴 줄 알았어. 잘난 며느리들이면 다 그래. 우리가 모시고 산다 모시고 살아. 나는 커피를 마셨다. 쓴 맛이었다. 나도 그랬어. 우리 큰애 장가 갈 때 말이야. 며느리가 대학교 나왔거든. 나를 엄청 무시하더라. 어머니는 배우신 게 없으셔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나는 경자 언니를 봤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참았지 뭐.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안 참았어. 어떻게? 인연 끊었어. 내가 먼저. 경자 언니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며느리한테 말했어. 나는 이제 너희 집에 안 간다. 너희끼리 살아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좋아하더라. 근데 나중에 애 낳고 나서는 찾더라고. 그때는 안 갔어. 후회 안 해? 후회? 왜 해? 내 인생인데. 나는 커피를 다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다. 네 번째 방문. 이번에는 아들한테 전화했다. 엄마 왜? 밥 먹으러 오너라. 엄마가 해줄게. 엄마 우리 바빠. 주말에. 주말에도 약속 있어.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생때 같은 아들 빼앗긴 기분이 이런 걸까? 다섯 번째 방문. 명절이었다. 추석. 아들한테 전화했다. 명절인데 집에 와야지. 엄마 우리 처가 먼저 가야 돼. 그럼 저녁에라도. 저녁에도 힘들 것 같아. 엄마한테는 그 전에 갈게요. 엄마 미안. 아들은 적잖이 처가에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다. 자신의 잘난 와이프에게 엄마인 나는 벗어나고 싶은 지난날의 가난 같은 존재로 느껴졌던 걸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내 마음이 찢어져도 아들만큼은 흠결없는 삶,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더 캐묻지 않고 나는 명절을 혼자 보냈다. 떡을 만들었다. 아들 주려고. 역시 아들은 오지 않았다. 나는 떡을 혼자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다. 가족들이 모여서 웃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갔다. 가면서 생각했다. 무슨 좋은 소식인가? 혹시 아이 생긴 건가? 집에 도착했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다. 수진이는 마주 앉았다. 차도 안 내왔다. 어머니, 응.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희 결혼 생활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너무 많이 도와주시면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그 단어를 또 들었다. 저희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수진이를 봤다. 수진이는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눈빛이 단호했다. 그리고 집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나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혔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엄마는 그냥 너희가 잘 지냈으면 해서 그랬어. 부담 주려던 건 아니야. 알아요. 근데 저희는 괜찮아요. 나는 일어섰다. 그래. 앞으로는 조심할게. 현관으로 걸어갔다. 수진이가 따라왔다.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 나는 이해한 게 아니었다. 그냥 받아들인 거였다. 문을 나섰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걸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렸다. 엘리베이터 안. 나는 벽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나는 부담이구나. 나는 귀찮은 사람이구나. 집에 돌아왔다.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째깍째깍.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30년을 일했다. 손톱 밑에 실밥 박히면서 일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전세금 내주고 결혼 비용 대주고. 그런데 나는 지금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다. 삼부 균열과 진실. 그날 밤 나는 시장에 갔다. 가게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옷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옷을 만졌다. 30년 동안 만진 옷들. 팔고 정리하고 기우고. 순자 언니가 들어왔다. 왜 이 밤에 여기 있어? 그냥. 뭔 일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자 언니가 내 옆에 앉았다. 며느리? 응. 뭐래? 나는 한참 뒤에 말했다. 부담스럽대. 순자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그냥 잘 되라고 한 건데. 알아. 근데 그 애들은 몰라. 순자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너 이제 그만 놔줘. 뭐를? 아들. 그만 놔줘. 나는 순자 언니를 봤다. 아들은 이제 컸어. 네가 챙길 필요 없어. 네가 챙기면 챙길수록 더 멀어져. 그래도가 뭐 있어. 너도 이제 너 인생 살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바닥에 눈물이 떨어졌다. 순자 언니가 내 등을 두드렸다. 울어. 실컷 울어. 나는 울었다. 시장 옷가게에서 혼자 울었다. 며칠 뒤 떡집 미자 언니가 떡을 갖다 줬다. 이거 먹어. 고마워. 미자 언니가 옆에 앉았다. 너 며느리 때문에 힘들지? 다들 안 해. 시장이 좁은데 모르겠어. 미자 언니가 떡을 입에 넣었다. 나는 말이야 며느리 안 만나. 왜? 처음부터 안 만났어. 아들이 결혼할 때부터. 너희끼리 살아라. 나는 따로 산다 그랬어. 나는 놀랐다. 그래도 되는 거야? 왜 안 돼? 내 인생인데. 미자 언니가 웃었다. 처음에는 아들이 섭섭해했어.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편해하더라. 서로 눈치 안 보니까. 지금도 그래? 응. 지금은 가끔 연락하고 1년에 몇 번 보고. 그게 더 낫더라. 나는 떡을 먹었다. 달았다. 나는 그게 안 돼.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힘든 거야. 보고 싶어서 자꾸 찾아가면 부담이 되고. 안 찾아가면 속상하고. 미자 언니가 내 손을 톡톡 쳤다. 그러니까 거리를 둬. 적당한 거리. 그게 서로한테 좋아. 채소 파는 영숙이는 나보다 5살 어렸다. 영숙이도 며느리 문제가 있었다.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왜? 며느리가 나한테 돈 빌려달래. 나는 놀랐다. 얼마? 5천만 원. 큰 돈이었다. 뭐에 쓰게? 집 대출금 갚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온대. 그래서? 나는 안 빌려줬어.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여기서 번 돈으로 간신히 사는데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막 울더라. 어머니는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미안하지. 근데 내 노후 자금인데 어떻게 줘. 주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당연하지. 안 줘야지. 그치?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나는 영숙이 손을 잡았다. 너 잘했어. 그렇게 며느리를 멀리하기로 마음먹고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나는 다시 반찬을 했다. 버릇이었다. 아들 생각하면 자동으로 손이 움직였다. 갈비찜하고 코다리 무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었다. 수진이한테 전화를 했다. 수진아, 엄마가 반찬 좀 해갔는데 괜찮겠니? 수진이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했다. 네, 어머니.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나는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다. 수진이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지 옆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했다. 야, 또야. 진짜 귀찮아 죽겠어.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해다 주는 게 어디야?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야, 아주 우리 집 들여다보려고 혈안이 난 귀신 같다니까. 아주 자기 잘난 아들 하루라도 더 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아주 지긋지긋 구질구질하다고.
아, 언제 끝나냐 이 시집살이. 나는 숨이 멎었다. 귀신. 구질구질. 시집살이. 그 단어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다. 야, 그래도 참아야지. 돈은 주는 대로 다 받아놓고. 알아. 그러니까 참는 거지. 노인네 돈이라도 없었으면 진작 인연 끊었어.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에는 갈비찜하고 코다리 무침이 들려 있었다. 무거웠다.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렸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갈비찜이 바닥에 쏟아졌다. 코다리 무침도 쏟아졌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봤다.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바닥에 다 쏟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해가 기울었다. 그제야 나는 움직였다. 집으로 걸어갔다. 좀비처럼 걸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받지 않았다. 수진이었다. 받지 않았다. 순자 언니였다. 받지 않았다. 냉장고에 있는 걸로 끼니를 때웠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밤에는 잠이 안 왔다.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다. 귀신 같다. 구질구질하다.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초췌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나는 귀신 같은 사람이구나. 나흘째.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두드렸다. 엄마, 거기 있어요?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왜 그래? 걱정돼 죽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제발 문 열어줘. 걱정돼서 왔어. 한참 뒤에 나는 문을 열었다. 아들이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엄마 왜 이래? 어디 아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 전화도 안 받고 시장에도 안 나갔다면서.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아들이 따라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나는 소파에 앉았다. 아들도 앉았다.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뭘? 너희들 나는 더 이상 못 만나겠어.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수진이가 뭐 잘못했어?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일주일 전에 수진이한테 전화했어. 반찬 갖다 준다고. 근데 전화가 안 끊어졌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수진이가 친구한테 하는 말을 다 들었어. 아들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했는데? 나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기가 싫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그 말을 꺼내기가. 엄마 말해봐.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네 옆에 들러붙은 귀신 같다고. 구질구질하다고. 시집살이라고. 아들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돈 받아놓고 참는 거라고. 안 그랬으면 진작 인연 끊었다고.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한참 뒤에 아들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너는 몰라도 돼. 아니야. 나도 알았어야 했어. 수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냥 두 사람 사이가 원만했으면 했어. 그래서 모르는 척했어. 나는 아들을 봤다. 너는 잘못 없어. 내 와이프니까 내가 편들 수 있어. 엄마, 근데 나는 이제 못하겠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너만 보겠어. 며느리는 너의 와이프니까 너희끼리 살아. 나는 이제 따로 살 거야. 아들이 울먹였다. 엄마 그렇게 하지 마. 나도 살고 싶어. 내 인생을. 아들은 한참을 울었다. 나는 아들 옆에 앉아서 등을 두드려줬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아들이 말했다. 엄마, 내가 수진이한테 말할게. 아니야. 말하지 마. 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수진이는 안 변해. 그리고 너희 둘 사이만 나빠져. 그래도 그냥 이대로 두자. 너는 내 가정이나 잘 꾸려. 엄마는 엄마대로 살 테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나를 안아줬다. 오랜만에 아들 품이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다고. 나는 60년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남편 눈치, 손님 눈치, 시장 사람들 눈치, 며느리 눈치. 이제는 내 눈치를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시장에 나갔다. 순자 언니가 뛰어왔다. 야,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좀 쉬었어. 시긴. 얼굴 봐. 완전 상했잖아. 순자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뭔 일 있었어? 나는 순자 언니한테 다 얘기했다. 수진이가 한 말. 내가 들은 말. 순자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며느리 처음부터 이상했어. 나는 참으려고 했어. 이제 그만 참아. 참을 만큼 참았어. 그 뒤로 나는 며느리를 만나지 않았다. 아들하고만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아들 혼자 집에 왔다. 밥을 해줬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엄마 맛있어. 많이 먹어. 우리는 편하게 밥을 먹었다. 며느리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했다. 나는 들어줬다. 엄마는 요즘 어때? 좋아. 편해. 정말? 응. 정말. 아들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편한 웃음이었다. 나는 시장 일을 줄였다. 일주일에 3일만 나갔다.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다. 책을 읽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다. 소설책도 읽고 에세이도 읽었다. 영화도 봤다. 혼자 영화관에 갔다. 팝콘도 사 먹고 콜라도 마셨다. 산책도 했다. 공원을 걸으면서 나무를 봤다. 하늘을 봤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다. 나는 점점 가벼워졌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사부 아들의 위기.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나 큰일 났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인데? 코인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 코인 투자. 얼마나? 5억. 나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엄마가 해준 아파트도 넘어갈 것 같아. 10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된 거니? 친구가 코인하면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대출받아서 투자했어. 근데 폭락했어.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이 울고 있었다. 나는 아들을 만나러 갔다. 아들은 초췌했다. 얼굴이 상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일단 진정해.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데? 아파트 대출금이랑 코인비까지 합치면 10억. 10억. 나는 계산을 했다. 인천 꼬마 빌딩을 팔면 12억 정도 나온다. 그걸로 갚을 수는 있다. 엄마, 나 어떡해?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나는 아들 손을 잡았다. 일단 집에 가서 쉬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사흘 뒤 며느리가 내 집 앞에 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수진이가 서 있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다. 어머니, 왜 왔니?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문을 열어줬다. 거실에 앉았다. 나는 차도 안 끓였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뭘? 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위기예요. 집도 넘어갈 것 같고,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수진이를 봤다. 얼마나 필요한데? 10억이요. 어머니 인천 건물 파시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너 내가 건물 있는 거 어떻게 알았니? 그게 남편이 이야기해줬어요. 아들이 얘기했구나. 수진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안 도와줄 거야. 수진이 얼굴이 굳었다. 왜요? 저희가 어려운데. 너희가 어려운 건 너희 문제야. 어머니, 수진이 목소리가 커졌다. 어머니는 돈이 있잖아요. 왜 아들을 안 도와줘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너 나한테 귀신 같다고 했지. 구질구질하다고 했지. 수진이 얼굴이 하얘졌다. 그거 어떻게? 전화로 다 들었어. 내가 친구한테 한 말.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엎드렸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수진이를 내려다봤다. 평생 나를 무시하던 며느리.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 가슴 한편이 아팠다. 그런데 동시에 화가 났다. 수진아, 네, 어머니. 일어나. 수진이가 일어났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다. 나는 평생 눈치 보며 살았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남편한테도 손님들한테도 시장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며느리인 너한테도.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손톱 밑에 실밥 박히면서 일했어. 손가락 베이고 동상 걸리면서 일했어. 그렇게 번 돈으로 내 아들 키웠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대학 보내고 전세금 내주고 결혼 비용 대주고. 그게 다 내가 번 돈이야. 수진이가 울고 있었다. 근데 너는 나를 귀신 같다고 했어. 구질구질하다고 했어. 나는 눈물이 났다. 나는 그 말 듣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어.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 사실 그 말이 실수였다면 그렇게까지 내가 힘들진 않았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시집 와서 나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 진실임을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더 아팠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계속 울었다. 저도 힘들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무책임했어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수진이가 나를 봤다. 근데 어머니를 보면 제 과거가 보였어요. 가난했던 저. 무시당했던 저. 그래서 어머니를 밀어냈어요. 제가 어머니처럼 되는 게 무서워서. 나는 수진이 말을 듣고 있었다. 수진이도 아팠구나. 수진이도 상처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내가 그녀의 무례함을 용서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수진아. 네. 나는 너를 이해해.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나는 수진이 손을 잡았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이해하고 싶어. 수진이가 나를 봤다. 나는 평생 남들 이해하느라 내 마음은 뒷전이었거든. 나는 수진이 손을 놓았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이번엔 나를 선택할 거야. 수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다. 알겠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문 앞에서 돌아봤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수진이가 다녀갔다고? 응, 미안해, 엄마. 내가 수진이한테 건물 얘기한 거. 괜찮아.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엄마, 나 어떡하면 좋을까?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혼자는 힘들어.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는 나 안 도와줄 거야? 아니, 안 도와줄 거야.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너는 이제 어른이야.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엄마가 계속 도와주면 너는 배우지 못해. 엄마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아들이 울먹였다. 엄마, 나 무서워. 나도 무서웠어. 내가 2살 때 아빠가 나갔을 때 나도 무서웠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근데 나는 버텼어. 너도 버틸 수 있어. 엄마, 넌 내 아들이잖아. 넌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창밖을 봤다. 가슴이 아팠다.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팠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나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아들은 스스로 일어서야 했다. 5분 안은 이제 나를 찾아간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결심했다. 시장을 그만두기로.
30년을 일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다. 순자 언니한테 말했다. 언니, 나 시장 그만둘래. 순자 언니가 놀랐다. 갑자기 왜? 이제 그만하고 싶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내 인생 살고 싶어. 순자 언니가 한참 나를 보더니 웃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마지막 날, 나는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다. 옷걸이들, 선반들, 거울. 30년을 여기서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으로 벽을 만졌다. 차가웠다. 고생했어.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송별회를 해줬다. 순자 언니가 떡을 가져왔다. 경자 언니가 생선을 구워왔다. 미자 언니가 술을 사왔다. 영숙이가 과일을 깎아왔다. 야, 진짜 가는 거야? 응. 가는 거야. 섭섭하네. 나도. 우리는 소주를 마셨다. 취했다.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여행 다닐 거야. 혼자서. 어디로?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그냥 가고 싶은데. 순자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행복해. 응. 나도. 시장을 그만두고 일주일 뒤. 나는 제주도로 떠났다. 혼자였다. 평생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비행기를 탔다. 창가 자리였다. 구름이 보였다.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었다. 바닷가에 앉았다. 파도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나는 혼자였다. 그런데 외롭지 않았다. 카페에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했다. 혼자 오셨어요? 점원이 물었다. 네, 혼자요. 멋지시네요. 멋지다. 누군가 나한테 멋지다고 한 게 언제였을까?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호텔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배달 음식을 시켰다. 혼자 먹는 밥이 맛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봤다. 침대에 누웠다. 편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제주도에서 일주일 있다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강원도로 갔다. 산에 올랐다. 등산복을 사서 입고. 등산화도 샀다. 산은 힘들었다. 숨이 찼다. 다리가 아팠다. 그런데 계속 올라갔다. 정상에 도착했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마을이 작게 보였다.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산에서 내려오는 길. 한 할머니를 만났다. 70대쯤 돼 보였다. 혼자 올라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인사를 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혼자? 네. 할머니가 웃었다. 나도 혼자야. 남편 죽고 나서 혼자 다녀. 우리는 잠시 같이 걸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혼자 사는 게요. 할머니가 웃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 근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잖아. 중간에 누구 만나고 헤어지는 거지. 결국은 혼자야.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결국은 혼자구나. 여행 다니는 동안 아들한테서 가끔 연락이 왔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그래? 다행이네.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하고 있어. 빚 갚으려고. 아들 목소리가 밝았다. 힘들지 않니? 힘들지. 근데 내가 한 일이니까. 나는 웃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엄마 고마워. 뭐가? 그때 안 도와줘서. 덕분에 정신 차렸어.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들아. 응? 엄마가 자랑스럽다. 전화 너머로 아들이 울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석 달 뒤.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이는 많이 변했다. 화장이 옅었다.
옷도 수수했다. 어머니. 어.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수진이가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나는 가만히 들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요즘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빚 갚으려고. 그래? 네. 처음에는 자존심 상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수진이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근데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머니는 30년을 일하셨잖아요. 저는 겨우 몇 달 했는데 벌써 힘들어요. 수진이가 손을 봤다. 손이 거칠어졌어요. 발도 아파요. 근데 이게 어머니 삶이었구나 싶었어요. 나는 수진이 손을 봤다. 정말로 거칠어져 있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수진이가 울었다. 나는 수진이 손을 잡아줬다. 수진아. 네. 나도 미안해. 네.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내 방식만 밀어붙였어. 나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1년이 지났다. 아들은 열심히 빚을 갚았다.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고 있었다. 수진이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끔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저 아기 생겼어요. 나는 놀랐다. 정말? 네. 이제 3개월 됐어요. 나는 기뻤다. 축하해.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아기 태어나면 많이 도와주세요. 나는 웃었다. 도와줄게. 근데 너무 많이는 안 도와줄 거야. 네. 너희가 스스로 키워야지. 나는 옆에서 조금만 도울게. 수진이가 웃었다. 네. 그렇게 할게요. 10개월 뒤. 아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병원에 갔다.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들이 옆에 서 있었다. 엄마 왔어? 응. 나는 아기를 봤다. 작았다. 빨갛고 작았다. 안아볼래요? 수진이가 물었다. 응. 나는 아기를 안았다. 가벼웠다. 따뜻했다. 아기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안녕. 나는 속으로 인사했다. 조리원을 나오는 날. 나는 아들 집에 갔다. 미역국을 끓여줬다. 반찬도 몇 가지 해뒀다. 엄마 고마워. 별말 다 해.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한 달만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일주일에 2번만 올게. 너희가 스스로 해봐. 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야 배워. 나도 그렇게 배웠어. 아들이 웃었다. 엄마 진짜 변했다. 응. 변했어. 나는 웃었다. 나도 내 인생이 있거든. 나는 지금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다. 공원을 걸으면서 하늘을 본다. 책을 읽는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친구들을 만난다. 순자 언니, 경자 언니, 미자 언니. 우리는 수다를 떤다. 웃는다. 일주일에 2번 아들 집에 간다. 손주를 본다. 밥을 해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는다. 예전처럼 작아지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다. 은평구 건물 2채에서 월세가 나온다. 한 달에 500만 원쯤. 그 돈으로 산다. 여유롭게. 가끔 여행도 간다. 혼자서. 돈을 쓰는 게 즐겁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쓰는 게 당연한데 예전에는 그게 미안했었다. 이제는 안 미안하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카페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커피를 마신다. 따뜻하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바쁘게 걷는다. 나는 여유롭게 앉아 있다. 손을 본다.
손등에 검버섯이 있다. 주름이 있다. 이 손으로 참 많은 걸 했구나. 저녁에 순자 언니를 만났다. 요즘 어때? 좋아. 너는? 나도 좋아. 우리는 소주를 마셨다. 야,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순자 언니가 물었다. 응. 맞아. 나는 잔을 들었다. 우리 고생 많이 했어. 그러게. 진짜 많이 했지.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하지? 응. 살만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는 웃었다. 나도, 엄마 사랑해. 나도. 짧은 통화였다. 그런데 충분했다. 지난주에 또 제주도에 다녀왔다.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를 들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장사꾼으로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나는 그냥 나다. 눈치 보지 않는 나. 작아지지 않는 나. 당당한 나. 파도가 밀려왔다. 발을 적셨다. 차가웠다. 그런데 기분이 좋았다. 나는 살아있다. 손주의 첫돌이었다. 아들 집에 갔다. 사람들이 많았다. 수진이 부모님도 왔다. 수진이 어머니가 나한테 인사했다. 사돈 어른 오셨어요.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편하게 대했다. 손주가 돌잡이를 했다. 실 돈 책을 놓고 손주가 기어갔다. 실을 잡았다. 오, 장수하겠네. 사람들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갔다. 나도 일어섰다. 엄마 좀 더 있다가. 아니야. 나도 가야지. 그래도. 나 약속 있어. 친구들이랑. 아들이 웃었다. 엄마 요즘 바쁘시네. 그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수진이가 배웅을 나왔다. 어머니 오늘 감사했어요. 뭐? 당연한 거지. 나는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있었다. 검버섯도 있었다. 그런데 표정이 밝았다. 나는 행복하다. 순자 언니 생일이었다. 우리는 식당에 모였다. 경자 언니, 미자 언니, 영숙이 나. 야, 너 올해 몇 살이야? 70. 벌써? 그러게. 시간 빠르다. 우리는 고기를 구웠다. 소주를 마셨다. 우리 여기까지 온 거 대단한 거다. 미자 언니가 말했다. 맞아.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고. 시장에서 악착같이 일하고. 우리는 웃었다. 그래도 우리 잘 살았어. 응. 잘 살았어. 우리는 잔을 들었다. 건배. 집에 돌아왔다. 불을 켰다. 조용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고 싶었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나는 지금 혼자다. 그런데 외롭지 않다. 오히려 편하다. 손톱을 봤다. 손톱 밑에는 이제 실밥이 없다. 깨끗하다. 손등을 만졌다. 거칠다. 이 손으로 30년을 일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다. 수고했어. 나는 내 손에게 말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했어요. 사랑합니다. 나는 문자를 읽었다. 사랑한다. 며느리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한다. 잘 자라. 핸드폰을 내려놨다. 웃음이 났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2년 뒤. 경자 언니가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웠다. 심장마비였다. 장례식장에 갔다. 경자 언니 사진이 있었다. 웃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사진을 봤다. 언니 고생 많았어. 우리는 밤새 경자 언니 이야기를 했다. 경자가 맨날 웃었잖아. 그러게. 힘들어도 웃었어.
우리보다 더 고생했는데. 나는 소주를 마셨다. 언니 편히 쉬어. 장례식장을 나오는데 아침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빨갰다. 삶은 계속되는구나. 손주가 유치원에 입학했다. 아들이 사진을 보내줬다. 손주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면서 웃었다. 잘 크고 있네. 일주일에 한 번 손주를 봤다. 할머니. 손주가 뛰어왔다. 나는 손주를 안아줬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그래? 할머니 그려줄래? 걔. 손주는 그림을 그렸다. 할머니라고 썼다. 웃는 얼굴을 그렸다. 나는 그 그림을 집에 가져왔다. 냉장고에 붙였다. 어느 날 수진이가 혼자 집에 왔다. 어머니 차 한잔 하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나는 차를 끓였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어머니. 응?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못했죠? 나는 차를 마셨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죄송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나는 수진이 손을 잡았다. 너도 잘하고 있어. 걱정 마. 65번째 내 생일이다. 아들이 집으로 왔다. 수진이도 왔다. 손주도 왔다. 케이크를 가져왔다. 초가 65개 있었다. 와 많다. 나는 웃었다. 소원 빌어요, 할머니. 손주가 말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대로만 계속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를 불었다. 우리는 밥을 먹었다. 수진이가 해온 음식들.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편하게 먹었다. 식사 후 아들이 선물을 줬다. 엄마 이거. 상자를 열었다. 목걸이였다. 예쁘다. 엄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거울을 봤다. 어울리네. 3년 뒤. 아들이 승진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승진했어. 진짜? 축하해. 고마워 엄마. 아들 목소리가 밝았다. 빚도 다 갚았어. 대단하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그때 안 도와줘서 정신 차렸어. 나는 눈물이 났다. 아들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오늘 저녁도 석양을 본다. 붉다. 아름답다. 내 인생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아니 이미 아름다웠다.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다. 나는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사랑도 충분히 했다. 아들을, 손주들을, 나 자신을. 이제 나는 편히 쉬고 싶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 오늘도 나는 산책을 나간다. 공원을 걷는다. 하늘을 본다. 새가 난다. 자유롭게. 나도 자유롭다. 이제는 커피숍에 들어간다. 커피를 주문한다. 창가에 앉는다. 사람들을 본다. 모두 바쁘게 걷는다. 나는 여유롭다. 천천히 커피를 마신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집으로 돌아온다. 불을 켠다. 조용하다. 혼자다. 그런데 외롭지 않다. 나는 나와 함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를 살아간다. 네, 이렇게 오늘 한 어머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야기가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마음만큼은 평화롭고 여유 있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며 천국의 라디오 이만 물러갑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